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시사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책이 나왔 시절에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고 이렇게 될 때면 이제 9월에서 이제 중순이나 뒤에 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10월에 출간이 됩니다만 실제로 9월에 정보를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데 비해서 뭐 뉴스가 없다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 뉴스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기타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어떤 실황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 위주로 보통 구성이 돼 있는데, 마침 이제 여러분의 지금 보고 있는 이제 10월 달엔 또 이제 새로운 마지막 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잔잔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그 잔잔한 가운데 우리가 상식 문제로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처음 보면 예산 총지출입니다. 뭐 예산은 우리가 항상 이슈를 다룰 때 이제 뭐 추경이 됐든 어찌 됐든 한 번씩은 꼭 다루는 것들 중에 하나죠. 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전부터 다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3년 안에는 639조 우리 이제 정부의 호주머니 속에서 이제 쓰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재정 수지가 GDP 대비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0.6 이렇게 되는데, 이 관리재정 수지가 이전에 비해서 GDP 대비 마이너스 2.6까지 됐었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총지출을 뺀 거, 총수비에서 이제 일반적인 통합재정 수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4대 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 이게 바로 관리재정 수지가 되죠. 그래서 이 관리재정 수지의 개념과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비해서 약간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증액이 돼서 지금 보다시피 5.2% 올라간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일종의 이제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받게 된 내용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과제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간에 들어가는 청년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죠. 뭐 코인 투자한 애들까지 챙겨줘야 되냐라든지 기타는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청년 도약계좌, 내일저축계좌, 사실 그런 사람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전부 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이겠죠. 또한 군장병들의 월급, 봉급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급식 단가가 1.1,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나오는 게요, 이 3,6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실제 한 끼 식사에 포함되는 건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부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는데 1.3으로 좀 더 현실성 있게 올려줬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저녁 시제대 준비금 1,290까지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거. 사실은 이때 뭐 자신의 어떤 젊었던 시절에 대해서 이게 한정적으로 뺏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하고, 고용과 관련된 것도 이제 첨단 산업부나 직업 훈련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손으로만 다 되기 힘들다 보니까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국가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에 대해서 청년주택 지금 늘리고 있죠. 그다음에 영농정착 지원금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구진척지나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시대 같은 청년을 위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직업훈련은 예전에 됐던 것처럼 계속 유지가 되네요. 어르신들 기초연금에 대해서 32.2만 원, 665만 명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 30% 이하, 그러니까 하위에서 70%까지 받게 되는 게 기초연금, 여러분이 하는 거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보험급여, 명예수당까지 이렇게 올려줬고요. 고용이나 이제 돌봄 시설 같은 것도 맞춤 돌봄 서비스 55만 원까지,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 혜택도 이제 변화를 주게 되죠. 영양 교육에 대해서 저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만약 출제가 된다면 청년 쪽 보통은 건드리게 될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책에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이제 맞춤 보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보여준 자료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거를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정과제예요. 지금 어떤 거 올릴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전부 다 플러스 요인 보이죠? 의료급여 올리고요. 의료급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료보험 여러분 혜택 보는 분도 있고, 급여 혜택 보는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 이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죠. 이 자기부담금마저도 내기 힘든 분들한테 이제 그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 아마 30%가 그럴 거예요. 그 이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하죠.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중위소득 여기 47%로 올려줬네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차상위 계층이라 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힘든
사람이 되고요. 기초연금 인상 아까 나와 있었고 장애활동 지원이나 이렇게 있고요. 병보금 올려주는 거나 부모급여라고 아예 길러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매달 이제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주게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타 등등 국정과제들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예산 나왔을 때 어디에 이제 증여됐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세제 개편 감수, 세수 감소죠. 이 세수 감소가 되는데 실제로 증인을 한다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금 재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감세 정책이 또 정답일까? 당연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감세가 필요하겠죠. 이제 뭐 리세션이 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비할 텐데 또 이제 어떤 계획안이나 이런 거 정부 공약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세수 변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이너스 6.4, 7.3. 그러나 이제 세부담에 대해서 줄어드는 게 법인이 가장 줄어들죠. 이게 바로 낙수 효과를 노리고서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취입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득층에 비해서 지금 서민 중산층 가시적으로는 액수가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인원이 작다 보니까 혜택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 대기업이나 기타라고 해서 외국인 비거주자 공인 여기 라인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국가 채무 재무 보다시피 채무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채무에 대해서 이제 그전부터 많이 비난했었고요. 여기 보면 관리재정 수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재정 수지가 매년 지금 이제 마이너스 118조에서 110조에서 110.8조에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고 GDP 대비 채무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주택대출이나 개인 대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채권 발행이나 기타 등등까지 고려해서 이게 약간 올라갈 것 같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리플레이션 타임, 성장주 같이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대응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타임은 성장을 두려 증시 침체기 이렇게 되지. 현금 보유 늘려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의 하락은 어우, 이거 코로나 이전에 완전히 그 4년 전을 돌아갔다 할 정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물가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이제 생필품에 이런 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지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문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이제 2번 주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이전에 분명히 손을 열고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결국 이 현대차가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으니까 실제 주가에도 반영돼서 엄청나게 다운이 됐었죠. 온실가스 감축 대비하기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겠다. 그래 친환경 에너지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 세액공제 해주겠다. 쉽게 해서 이걸 하게 됨으로써 전기차 구매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생산된 배터리 핵식감을 전기차 제외하겠다. 사실은 이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 전기차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중국계 더 나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기보다 중국 견제죠. 경제적 견제로서 이제 중국을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고 미국에서 조립 상승해야 된다. 공장 이 안에다 지으라라는 거지. 그래 현대차 가서 짓고 엔젤스 가서 짓고 다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생산해야지만 이걸 해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 지원 받고 나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지. 우리에서 2,000달러 제인하겠다. 2,000달러 이상에 대해서 이전까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세금에 대해서 15% 법인세 부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 10달러 이상인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에 대해서 올리고 자사주 매입 기업 1% 과세. 이게 뭐 더 오를 수도 있었다라는데 이 정도로 막았죠. 그래서 이게 한미 FTA 위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전기차 타격 위기가 오게 되는데 FTA 당사국이 타국상품부의 우대조치 FTA 체결국 부여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A한테 어떤 계약을 체결국 대회를 맺었는데 B국한테 A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럼 체결국 대회를 맺은 데는 굳이 이걸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B국에 했었던 혜택을 그대로 A한테도 줘야 되는 게 체결국 대우죠. 이게 한미 FTA 있었던 거고요. 내국민 대우죠. 비교에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의무다. 그래서 한국 상품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투자자에게 불합리가 의무 같은 것들 국산 원료 일형인지 미국 내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제품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전부 다 생산하기 힘든 공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라인을 옮기고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별로 미국은 신경 쓰지 않죠. 예. 자, 여기서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우리 읽기 자료에 존재하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제 한국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IPEF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 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전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관기관 같은 경우 미무역대표 전부 미국이 담당하게 되고요. 반도체 핵심 강국 그래서 여기 대만하고 우리나라 사람 불러가지고 만들려고 했었고 청정에너지나 조세피 방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했었지. 사실 엄밀하게는 여기서는 바로 누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게 IPEF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목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표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증은 국내산업기업 업화입니다. 실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7,500 주기로 했는데 현대차, 기아, 미생산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경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현재 공장 빨리 짓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프 핵심 광물 일정 비용에 엔젤스, SK, 삼성, SJ 결국 배터리 공장들 이것은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이 오래 가냐 뭐 배터리가 뭐 이거 아니에요. 불량률입니다. 이 불량률이 최소화되는 거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높게 보고 있죠. 풍력 태력과 관련 산업에 $300 지원 나와 있습니다. 야나솔루션이나 이런 데서 중국 때문에 경쟁력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떨어지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현대차 잘못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분명히 잘해주겠다라고 했고 만들겠다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법을 통과되게 되면서 입장 바뀌어버리게 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미국이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흰남노입니다. 매미만큼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죠. 최대 500mm라고 하게 되는데 매미만큼이지만 매미보다는 약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적어도 5급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최고 센 태풍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여름 가장 강력한 태풍 이후에도 이제 태풍이 하나 왔지만 이만큼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거치지 않고 와서 제 입장에서는 이 태풍 지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영향을 못 줘서. 근데 흰남도는 직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었고 항상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먼저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내륙으로 오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주는 정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나름대로 그래도 잘 막아낸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인재는 있었죠. 포항 같은 데 주차장에 이제 사람들 고립돼서 가게 된 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속순이 나와 있는데 흰남노 위치를 보게 되면 헥토파스칼에 대해서 최저해면 기압, 가장 낮은 기압. 이게 저기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강력해지죠. 사라 태풍 59년도에 있었던 게 진짜 강력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매미가 이제 그 다음이고 흰남노가 바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매미급이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매미는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죠. 이제 이 태풍과 관련 있는 8개국들이 모여서 15개 정도 이제 이름을 냈고 이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름을 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태풍이라는 게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고 무섭잖아요. 공포를 주지 않도록. 너무 공포스럽게 지으면서 그 분위기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는 게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대 풍속단위 보게 되면은 기압은 굉장히 나와서 파워풀하게 비가 내리고 했습니다만 이거 보면 바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 1차대 풍속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강력한 카테고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운용 중심 최저해면 기압 중심 기압으로 보통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이 태풍의 강력도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에 있었죠. 그래서 초당 17m이면서 폭풍을 넣는 열대성 저기압이다. 물론 태풍이라는 게 보통 필리핀 이제 동부해상, 북부해상 이쪽 쪽에 동부해상 쪽에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이쪽으로 꺾어질 때도 있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일본만 다이렉트로 칠 때도 있고 이렇게 꺾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 게 인도양 쪽에서 만들어지는 거, 인도 쪽 치는 거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이제 호주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 윌윌리 라인들 이쪽이고요. 태평양 남쪽에서
허리케인은 이제 북아메리카 이제 멕시코만 있는 데서 올라가게 되는 게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대석 저기압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내기 되게 좋죠. 그래서 이 태풍 말고 다른 것들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이제 A기후, 그러니까 열대기후에서 만들어진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휘어지는 거는 당연히 이게 또 성질이 있죠. 예.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동하다가 자전 때문에 이제 꺾이게 되는 효과죠.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적도문자,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요. 수증기 열방체 주변 공경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자, 그 상승기류 발생합니다. 상승기류라는 거 여기에 저기압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회전하게 되면서 올라가면서 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거고, 이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면서 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극단적 기상이변들입니다. 이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 이런 가뭄 같은 것들, 중국 폭염이나 갑자기 더워져서 온도 올라갔고요. 이 폭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큽니다만 가뭄도 있고 열대 사이클론, 한편으로는 물 부족이나 위쪽에서는 오히려 한파까지 들이닥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상이변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흰남노도 이제 갑자기 그렇게 나타났고, 가을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준 게 아닐까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에너지는 미래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 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종류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 있고, 예전에는 측정되지 않은 이 기후라는 걸 측정할 때 보통은요 50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강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막다라는 거 5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기상이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효력전지 가처분 시장 측 입장. 예, 여러분 거의 뭐 저랑 석 달 가까이 받고, 이 사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이죠? 국민의힘 전 대표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당이 내홍이라고 있습니다. 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내에 이제 어떤 갈등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내홍이라고 부릅니다. 비대위는 이게 비상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결정했지만, 이 다원권 정지를 당대표 거리 상태라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이 다원권 정지가 규정된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절차상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상위정부의 소집 안결 하자가 있었다. 이건 이준석 맞았고요. 비현진 주요 당원 지에 대해서 이 정치적 사퇴 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이건 문제가 발생한다. 기타 등등 이러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됐었고, 결국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됨으로써 이후에 이제 이게 맞아 버리게 되면 이때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후에 이거에 준한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도 그대로 통과될 경향이 없잖아 있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준석과 이 국민의힘 간의 엄청난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기가 지금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청구권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거에서 강행법규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강행법규라는 것에 대해서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 성격 없이 강제적으로 되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관계되는 규정, 그래서 강행규정 방하는 법률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고 따지고, 의제 규정은 사실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규정대로 이루어진다. 의사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의사에 범하는 경우도 심지어 법률과 인정됩니다.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차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이 강행 규정에 대해 의사와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정인됐다라고 보게 됨으로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비대위 체제의 효력 정지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효력 정지다라고 하게 되면서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다라고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의결은 중대한 하자는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적 하자가 있긴 하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즉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맨 처음 시작점에서 나왔고요. 최고의 기능에 대해 상실되지 않았다고 일부 최고의 비상 상황을 만든 것. 사건의 경계에서 지도체제 전환, 즉 다시 말해서 실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 지도의 체제 변화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지.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론스타에 대한 이야기죠. 참 오랫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론스타와 비슷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맞는 거고,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론스타에서 사실은 요구했던 것 자체가 6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판결이 난 거 2,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난 거에 대해서 비해서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론스타가 승소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한국 정부 먹튀어론 시켜서 매각순위 지정해 론스타 측에서는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막으면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사업볼차 관련 있고 법적인 상황인데 그걸 니네가 편입해줘서 돈 벌게 하려고 해줄 수는 없었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면세 혜택 안 줬다. 국간 협정에 이게 있는데 그래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데 론스타 똑같이 했었고 일부 세금 똑같이 환복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한국당국 20억 4,260만 달러 좀 더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손해 신청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 둘이서 다투게 되는데 여기서 결국 2,800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외환은행이죠. 이 외환은행이 매각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고 결국 우리나라의 한 이제 잘 나가던 은행 자체가 이러한 외국 상업펀드에 의해서 쪼개지고 나눠지게 됐을 때 우리 국가의 입장에 대해서 이걸 잘못했냐라고 얘기하기 애매해요. 자, 그래서 ISDS입니다. 바로 이것을 판단한 것이 ISDS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실제 이제 진행 중 결론낸 거 600여 건 있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기거나 투자자 이기는 것 보다시피 국가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 중간에 합의를 하거나 취하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죠. 어찌됐든 절반 이상, 35.7, 28.7이니까 거의 60% 이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결과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 중에 하나고 누가 이기냐라는 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정부 주요 ISD에서 있는 것이 이 론스타 이전 내용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거 해결이 났죠. 사실 이거 7,900만 달러라고 했었는데 실제 2,800억 원 정도, 5.8% 정도 이렇게 됐고요. 한옥컬 같은 경우 이렇게 된 종료 취하됐습니다. 다이애니 같은 경우 정부 폐쇄해서 무료였습니다. 액수가 다르죠. 액수가 935억 원 이렇게 있고 2018년에 엘리엇과 메이슨 신들러에서 지금 진행 중으로 있고 이것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론스타 같은 엄청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A 투자자와 그 대상국 사이의 갈등 손해가 맞서을 때 국제 소송을 이루어지는 것이 ISDS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자 분쟁 해결 제도라고 부르죠. ISDIS죠. 엄밀하게. 그렇지? 자, 그다음에 검수완박법 검수원복 시행령입니다. 이 검수원복에 대해서 검수원복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에서 원상 복구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검찰총장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지. 검찰청의 형사법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범위를 축소해서 경찰한테 수사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고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겠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관이. 이렇게 돼서 완전히 분리해서 별건 수사 제한하겠다죠. 근데 원복은 뭐냐면 이런 경제범죄 확대하겠다. 쉽게 해서 공직자 선거라든지 기타 등 직권행위, 마약賭 같은 것들 이런 걸 포함시켜서 검찰의 수사 범위 자체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더 이전보다 완화시켜 넓히겠다라는 것이 검수원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넓히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 개정 통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찬반 여부입니다. 보다시피 매우 찬성한다. 저기 보이고 찬성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보다시피 반대 여러 데에서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지금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에서 매우 반대와 반대 수치가 보입니다. 매우 찬성보다 더 많고 찬성도 반대가 더 많죠. 결국 이 검찰 형성 원복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된 시기 자체에 대해서 이게 8월 29일, 9월 달 초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요, 실제 이제 법령이나 이렇게 되는데 시행령이라고 부르죠. 이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법률에 있어서 이제 명령 단계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이나 법률조화 2단계가 있는데 대통령령이라 그래서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든지 조례 규칙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아래쪽에 행정규칙, 자치법관, 조례 규칙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있다라는 것은 이 법령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당 부처 장관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해서 장관령, 이 부령에서 장관령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정치 분야에선 강건파, 온건파라는 정책자의 보수적, 강경한 성향, 매파, 부드러운 건 비둘기파라고 부른다.
매파 비둘기파에서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는 매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땡겨버렸죠. 근데 비둘기파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이제 보이는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요 이제 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경제 분야 같은 경우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파 비둘기파 나뉘게 되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막으려고 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매파 입장이 되고요. 금리나 지지 세력을 이제 비둘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기준금리 보이시면 나오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쭉쭉 가다가 8월 해가지고 쭉 21일 날 0.75% 떨어지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실제 금리 영역에 대해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시장금리예요. 이 기준금리라는 건요. 어떤 가이드라인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삼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고 실제 우리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었냐는 실제 실물이 어떻게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금리가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막 올랐다고 해서 막 갑자기 겁먹고 이게 막 바로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우리가 기준금리 올렸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느니 막 이렇게 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고 실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지금의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축통화 갖춰야 될 요건 나와 있어요. 이 기축통화라는 게 우리 기본 통화라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했었던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 기준통화라는 거에서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힘 상당하죠. 그래서 이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환율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대책들 많이 꺼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력, 그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데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교환성, 어디서든지 그 통화가 통용될 수 있어야 되며 환율의 안정성,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때 이제 브라질 채권이 무슨 뭐 한 18% 20%까지 준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 그 채권의 18% 20% 받긴 받았어요. 문제는 이제 채권이라는 그 나라 화폐를 받잖아. 환율이 무지하게 떨어져가고 브라질 화폐 단위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본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 위치할 수가 없는 거지. 브라질 통화 같은 경우 환율 안정성. 근데 금융시장 발전, 그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예전한테 파운드 같은 경우도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해졌죠. 지금 굉장히 영국 경제에 대한 문제는 많고 유로는 여전히 이제 기축통화 위치에 있죠. 그다음에 이전까지 신뢰를 해줬던 게 엔인데 엔은 얘네들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별 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10월달 딱 돼서 드디어 이제 움직인다고 합니다. 드디어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잘 안 움직였어. 근데 나름대로 지금 이제 달러를 조금 풀려고 하는 거죠. 자칭 갖고 있는 것들. 기축통화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재명 칼끝들이 되는 검찰 조사하는 게 이겁니다.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그러니까 백현동에서 개발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지역에서 용도변경 결제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제 임대아파트 여기서 결제하고 그래서 이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해서 여기서 좀 구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각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선수재 만기 출소돼가지고 사업 지분 절반 넘겨라. 이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은 여기서 알고 있었고 특혜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무슨 뭐 성남 FC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걸었던 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죠.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쟁점이 뭐냐면 대장동 비리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수사 범위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 수사까지 지금 같이 해라. 라고 있고 별도 특검법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뭐 특검 후보 추천이 2명에서 상설특검법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별도 특검은 자기네 법안을 따라라라고 하는 거죠. 수사기간 여기서 더 길게 했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 우선이다. 여기서 만든 거. 이제 쌍특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서로 간의 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 표적 수사 문제 있다 보다 이거 적법 수사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모든 자체에서. 즉, 한편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 이제 뭐 김건희에 대한 얘기나 여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얘기나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이재명에 대한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에서 맞불러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제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특검이 오늘 일종의 특별검사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국민들이 굉장히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역 없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검사가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제한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게 되는 것을 이 특별검사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요 사건이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뭐 특혜 의혹이라든지 뇌물수수라는 것들, 구속 지시 이렇게 있고, 언론이 책임지 이재명 취지다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공격했고, 이쪽이죠. 여기를 하는 거죠. 허위 경력. 근데 여기 보면 차명보호 의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것도 되고 매수 의혹, 커버나 컨텐츠, 그다음에 잔고증명서 위조해서 불송치로 처리가 됐어요. 불송치라는 거는 뭐 이게 큰일 아니다라고 해서 이 기소를 안 하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지금 이겼으니까 선거 이겼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된 거고, 다른 거보다 사람들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범학연대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 국민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트집이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문제점 많이 잡고 있죠. 표절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 다음에 해피캠퍼스나 이렇게 대학생들 다운로드 받은 그 레포트 사이트에서 거기다 긁어서 만들었다라든지 함량 미달. 근데 이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박사학위 논문 진짜 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 통과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갔다 박사 못 따고 그냥 수료만 하고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는 그 내용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량 미달인 건 분명하고, 그러니 거기 있는 교수들도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 서의로 줬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거기다 도장 찍어둔 5명의 교수들도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차이 보이시죠? 예, 수출 수입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무역 적자 지금 100억 달러 육박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61.5 해가지고 100억 달러 육박하죠. 실제로 이제 95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 게 8월 무역 적자가 60년 최대다라고 나와 있어요. 반도체 수출 감소했고요. 사실 이제 그 다음 공정 반도체 나오게 되면 변화가 오게 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수입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게 현실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떨어지게 된 거, 무역수지 추이 자체가 지금 보다시피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다운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94.7.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다 에너지 수입액에 들어가게 되죠. 이전보다 워낙 에너지 수입액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91.8% 증가했고, 다른 생필품 같은 것도 굉장히 적자를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거죠. 물론 지금 구매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세가 아니라 이전에 미리 약속된 금액으로 지금 다 구매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가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0년치를 미리 구매를 해놓은 상황이 안정적으로 구비가 되는데, 문제는 유럽 같은 경우 이런 가스 수급을 러시아한테 아직까지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탓에 이는 7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지. 유럽에는 경제 타격이 굉장히 컸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유가라고 해야 되는데, 유가 지금 70달러 WTI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 풀기 시작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것 때문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나타났다 올라가 또 어느 정도 조정해서 지금 잘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그래서 아주 지금 현 상황 안 좋은 거 맞습니다만, 이게 얼만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좋아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고, 중동의 원유들 지금 들어온 나라 보면 사우디 압도적으로 많죠. 연탄이라고 그래서 이제 코크스라고 합니다. 철강 녹이거나 굉장히 큰 연료 필요할 때 또는 화력 발전에 쓰여요. 예, 그래서 지금 호주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거 지금 보시고, 우라늄 같은 거 러시아 통해서 받고 있었죠. 근데 우라늄은 생각만큼 그 규모 자체가 168톤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가톤이에요. 100만 배로. 완전 급이 달라요. 우라늄은 그렇게 큰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된 거고, 다른 데서도 충분히 수급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연탄 지금 나와 있다시피 러시아부터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석탄이 이제 대체제가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LNG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큰 양, 카타르하고 호주, 미국 이렇게 있죠.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나름대로 계약 조건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경제적 상황이나 거시적인 거 봤었고, 이제 코로나 12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